한 분야 최고의 전문가와 함께 심도 깊은 이야기를 나눕니다. 저는 비욘디 정진희 PD이고요. 오늘도 아주 흥미로운 주제로 여러분들께 인사드리게 됐는데요. 여러분 혹시 우울한 것까지는 아닌데 인생이 너무 좀 재미없고 무료하다라고 느껴보신 적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누구나 살다 보면 하루하루가 좀 무미건조하다라고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감정을 그냥 지나쳐도 되는 건지,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지, 그리고 조금 심해져서 요거는 좀 전문가를 찾아가야 된다라는 건 어떤 정도인지 자세히 짚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실 스페셜리스트는요, 강북 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의 오강섭 교수님입니다. 교수님 모시고 인사 나누어 볼게요.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나오셨습니다. 예, 그렇죠? 좀 잘 지내셨는지 좀 예, 그냥 예. 이야기 살짝 부탁드릴게요, 아, 교수님. 예. 뭐 저는 여전히 진료실에서 환자분들을 보면서 똑같은 하루를. 똑같이 네. 아침부터 뭐 불안장애, 우울증 네. 환자들을 주로 보면서 네. 그렇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오늘은요, 주제를 사실 그동안은 이제 질환을 주제로 많이 모셨었는데, 네. 오늘은 조금 색다르게 접근을 해볼까 예, 합니다. 예. 그래서 이런 이야기 사실 진료실에서 많이 들으시는지도 궁금해요. 그러니까 우울까지는 좀 아닌 것 같은데, 좀 너무 지루하고 무미건조합니다. 이런 이야기 진료실에서 많이 예, 들으시는지요? 그러면 우리 생활 자체가 사실은 네네. 매일 똑같은 생활의 연속이거든요. 똑같이 밤에 잠을 자고 하루에 2번 내지 3번 식사를 하고 또 일을 하고 공부를 하고 그러니까 어떤 생활이 지루하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특히 어떤 자기의 어떤 자율성이 좀 부족한 그런 상황. 예를 들어 학생들은 네네. 뭐 자율적으로 할 수 없잖아요. 공부하고 싶은 대로 해야 되고 또 직장인도 그렇고 또 그런 상황이라든지 어떤 좀 보상이 좀 부족하다고 느끼는 경우. 또 적절한 자극이 부족한 경우. 그런 경우에는 좀 지루함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실제 이제 임상 진료실에서도 이런 이야기 많이 하신다고 하니까 그럼요. 아마 좀 공감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 근데 요즘에 유독 이제 지루함이라고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지루함을 좀 호소하고 있는 분들이 좀 많아지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이게 좀 어떤 뭐 사회적인 환경이나 뭐 그래서 그런 제가 무슨 영향이 사회학자는 있는지. 아니지만 우리의 생활이 말씀드린 대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게 고도 산업화가 되어가지고 네. 굉장히 발전된 부분이 있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뭐 SNS 이런 걸 통해서도 되게 생활이 다 알려져 있단 말이죠, 서로가. 그러니까 어떤 개성을 좀 갖기가 좀 어려운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고요. 네네. 또 이 가족이 상당히 핵가족화된 것도 과거에는 뭐 대가족화해서 뭐 여러 친척들, 뭐 친구들 또 이웃하고도 많은 그런 교류가 있었다고 한다면 최근에는 핵가족, 심지어는 같은 가족도 방 안에서 다른 각각의 방에서 SNS를 통해서 통화하고 뭐 이런 것들도 조금 이런 어떤 그 지루함 이런 것들과 관련되니까 특히 저는 그런 생각을 했는데 요리 같은 것도 네네. 전에는 요리를 하나 내가 무엇이 먹고 싶다 그러면 시장에 가서 그 재료를 사와서 만들고 막 연구를 해가지고 만들어서 이렇게 먹으면 참 맛있을 텐데 요즘에는 전화 한 통 하면 온단 말이죠. 이런 고도 산업 사회에서는 모든 게 너무 어떤 신속하기만 하고 개성은 없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봤습니다. 그러네요. 오히려 너무 좀 간편해지고 그런 인간관계나 가족 관계도 더 단순해지다 없어지고. 보니까 더 좀 그러한 증상이 나타나는 것 같기도 하다, 이런 의견을 또 주셨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그런 사회 속에서 살고 있고 뭐 좀 지루하다, 뭐 좀 무미건조하다 이렇게 느끼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게 뭐 잠깐 지나가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요거는 조금 주의해야 할 수도 있다라는 경계를 좀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지루할 적에 사람들이 조금 이거 좀 상황이 지루하구나. 예를 들어 지난주 같은 경우에 연휴가 있지 않았습니까? 네네. 연휴가 있을 적에 뭐 해야 될 일도 많고 그런 사람들은 좀 지루하지 않았겠지만 요새 핵가정 시대에서 뭐 친척들도 오가지 않고 맞아요. 집에서만 있고 요새는 이런 그냥. 집에서는 좀 지루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럴 적에 자신의 지금 상황이 이런 상황이고 그래서 좀 지루할 수 있고 또 다시 그다음부터 출근하고 일하고 친구 만나면 괜찮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또 그런다면 괜찮은데 이제 여기서 그렇게 되지 않고 스스로 되지 않고 더 어떤 이런 지루함을 다른 걸로 좀
비생산적인 것으로 를 추구하면서 지루함을 떨치려고 한다면 예를 들어 뭐 과음을 한다든지 안 피던 담배를 핀다든지 뭐 도박을 한다든지 다른 도파민을 추구하는 그렇죠. 그런 그렇죠. 이게 행동을. 지루함이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어떤 기쁨, 쾌락하고 관련이 되는데 이게 이제 반대가 되겠죠. 그런데 거기에 관련되는 게 이제 도파민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도파민 추구 행동, 뭐 카페인이 갑자기 많이 늘어난다. 카페인 음료 섭취가 늘어난다든지 또 안 피우던 담배를 피우다든지 술 먹는 음주량이 늘어난다든지 이런 것들은 좀 조심해야 될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일단 나중에도 이제 여쭤보겠지만 이제 휴대폰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그 얘기는 잠깐 천천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인사 주시고 질문도 주셨네요. 질문은 저희가 잘 정리해두고 있으니까 잠시 기다려주시면 제가 교수님께 잘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런 궁금증도 있으실 것 같아요. 이거는 좀 무기력함, 지루함을 넘어서 내가 조금 약간 우울한 감정도 든다. 충분히 이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어떤지요? 그냥 조금 지루하고 그 정도면 괜찮은데 네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어떤 도파민 추구 행동이 자꾸 나타나고 또 이제 거기에 깔려 있는 거는 조금 이거는 이제 정신과적인 어떤 증상의 일종인데요. 이제 무쾌감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어떤 기쁨이 없고 뭘 해도 즐겁지가 않고 이게 영어로 아네도니아. 이거 슬라이드 좀 비춰주시죠. 네, 슬라이드 아네도니아라고 준비해 주셔서 부르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네, 이게 아니라는 거고 헤도니아가 쾌락. 그래서 헤도니즘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을지 모르겠는데 이거 쾌락주의예요. 네, 쾌락을 추구하는 쾌락주의. 그걸 헤도니즘이라고 하는데 아네도니아는 반대로 쾌락이 없는 거, 쾌락을 못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쾌락을 경험하는 능력이 좀 떨어져 있다. 그래서 과거에 뭐 운동하거나 취미생활하거나 대인관계 친구 만나거나 그러면 굉장히 즐거웠는데 그렇지 못하는 것. 그래서 쾌락을 경험하는 능력도 없고 그런 동기, 하고 싶다 이런 동기가 없다. 동기도 없고 기대감도 없고 만족도 안 되고 강화학습, 뭘 하면 더 좋다는 강화가 돼야 돼, 학습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은 거죠. 그것도 안 되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휴대폰 얘기했는데 처음에는 재밌지만 휴대폰 해도 재미가 없어지는 거죠. 생각 없이 넘길 때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이제 이런 무쾌감의 원인은 사실은 제일 흔한 것은 번아웃과 적응장애입니다. 이제 어떤 질문하신 분이 번아웃에 대한 것도 질문하셨네요. 네. 성과 압박이 심하다고 하셨는데 이제 번아웃이란 건 다 아시다시피 소진 증후군 사람이 이제 다 불타버린 거예요. 하도 일이 힘들어가지고 네. 일도 많고 잠도 못 자고 그런 데 나타나는 거고. 이 적응장애는 스트레스 상황에서 어느 정도의 어떤 불안, 우울, 불면 이런 게 나타나는 거고. 그 외에도 이제 많은 이 무쾌감을 일으킬 수 있는 질병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냥 지루하다 이런 정도를 떠나서 이게 정말 무쾌감증으로까지 발전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어떤 그런 즐거움, 쾌감 이런 것들이 없다 그럴 경우에는 한 번쯤 어떤 그 진단이라고 할까요? 어떤 상태를 알아보는 게 필요한데 여기서 또 하나 제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이 고기능 우울증이라는 것이 이제 최근에 몇몇 학자들에 의해서 주장이 되고 있는데 이것은 아직은 논란이 있지만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봐서는 분명히 우울증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일은 잘하고 있는. 그러니까 직장을 잘 다니고 공부도 잘하고 학생은 일도 잘해요. 그런데 사실은 우울증이 깔려 있고 이러다가 이제 어느 한순간 어떤 무너지게 되면 우리가 보통 말하는 주요우울장애라든지 이런 걸로 갈 수 있다. 사실은 이것은 그 콜롬비아 대학의 유명한 주디스 조셉 박사라는 분이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이런 것을 이제 주장한 것인데 거기에 대표적인 증상이 무쾌감증이다. 고기능 우울증 환자의 약 75%가 무쾌감증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고 있어서 그에 대한 우리가 좀 조심, 걱정, 우려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조금 이따가 자세히 다뤄보긴 할 텐데 고기능 우울증이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은 좀 마스킹되어 있을 것 같기도 해요. 그렇죠. 주위 사람들은 잘 모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본인도 잘 못 느낄 수 있고. 본인도 잘 모를 수도 있는 거예요? 또 주변 사람은 특히 잘 모르고 뭐 공부 잘하고 뭐 일 잘하는데 그런데 이제 자기는 굉장히 만족스럽지 못하고 내면에는 좀 우울감이 있고 또 뒤에 말씀드렸지만 그분들은 또 특징이 남을 상당히 배려한다든지 자신은 이렇게 조금 억누르고 자신을 좀 이렇게 뭐 심하게 말하면 좀 학대하는 자신을 힘들게 함으로써 그리고
남들을 위해주고 자신은 힘들게 하지만 그걸로써 어떤 보람을 찾고 기쁨을 찾는. 이게 일상적으로 우리가 뭐 친구를 만나고 맛있는 걸 먹고 운동을 해서 즐거워야 되는데 예,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될 것 같고 이 해부학도 좀 말씀드리면 네. 전두엽을 비롯한 여러 군데 이 편도체라든지 이런 건 굉장히 불안하고도 관련이 많은 것이거든요. 전대상 피질도 마찬가지고 시상하부는 자율신경과도 관련이 되고 여러 분야 부분에 있어서 어떤 혼선이 와 있을 경우에 묵회감증이 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묵회감증. 사실 요 단어에 대해서 사실 저희가 개념이 아주 익숙하진 않은데 이렇게 용어를 정리해 주시니까 이런 게 우리가 어떤 이렇게 지루함을 느끼는 원인이 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듭니다. 예, 묵회감증은 사실은 네. 과거에는 뭐 우울증이나 네네. 조현병에서 조현병 환자들도 조현병 환자들은 워낙 이제 도파민이 너무 네. 과하다 분비되면서 네. 환청망상이 주된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이 도파민이 상대적으로 이제 고갈이 일어나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서 묵회감증을 많이 표현하고 사람이 멍해지고 아무것도 즐거움을 느끼지 못하고 그러면서 우울해지고 이제 그렇게 되면 음성 증상이라는 것으로 발전하는 것인데 이제 거기에서 주로 연구가 됐던 분야입니다. 묵회감증이. 그렇군요. 그랬는데 이제 현대 사회에서 그 외에도 예, 많은 어떤 도파민과 관련된 질병들, 저 중독 장애 같은 것도 네네. 중독들도 많은 경우 이제 그 묵회감증에서 시작하는 거거든요. 자기가 쾌감을 못 느끼니까 못 느끼니까 이제 보다 자극적인 추구하는. 것으로 일반적인 걸로는 안 되니까 음. 뭐 마약으로 간다든지 술로 간다든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군요. 사실 우리가 막 도파민 뭐 중독 시대에 살고 있다 이런 말을 많이 하지만 도파민이 사실은 꼭 역할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쵸. 그 앞에 조금 말씀드리면 네. 이 파킨슨병이 대표적인 도파민 부족 신경계 질환이거든요. 네, 도파민이 부족해가지고 몸이 떨리고 네. 이런 거예요. 네, 그런데 그러니까 도파민이 관련되는 게 신경계 질환으로는 파킨슨병이 대표적이지만 그 네. 외에도 뭐 우울증이나 이런 여러 가지 조현병, 뭐 식이장애, 불안장애 이렇게 알코올장애 이런 데 관련이 되고 그런데 그래서 도파민은 적절해야 된다. 적절해야 된다. 적절하게 분비해야 된다. 너무 부족하면 우울해질 수 있고 또 과다가 되면은 아까 말씀드린 환청이나 망상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뇌에서 그런데 요즘에 우리 현대 사회가 너무 어떤 그러니까 도파민 중독이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네. 도파민을 추구하는 그런 것들을 하는 것들이 저희 뇌 건강에 아주 악영향을 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슬라이드가 좀 더 있기는 한데 조금 내용 더 예. 볼지 아니면 질문을 좀 더 이어가 볼까요? 그러시죠. 네. 묵회감증에 대해서 이제 좀 배워봤는데요. 제가 좀 내용에 대해서 찾다 보니까 이런 좀 지루함, 묵회감증 이런 부분들이 좀 중년에 접어들면 호소하시는 분들이 뭐 많아진다 이런 내용을 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좀 그 나이 때 유독 더 그런 이유도 있는지. 그러니까 이제 20, 30대 뭐 10대나 20대, 30대에는 계속 해야 될 일도 많고 네네. 또 하루하루가 상당히 그 변화무쌍한 경우가 많죠. 10대 같은 경우는 뭐 폭풍의 시대고 그리고 20, 30대도 이제 새로운 환경, 뭐 직장 이런 데 적응을 해야 되니까 그런데 이제 40, 50대가 되면서 직장도 나름대로 안정이 되고 또 결혼 생활도 적어도 뭐 10년, 20년 됐으니까 모든 것이 안정 상태에 되고 똑같은 생활이 반복되는 경우가 많을 가능성이 높은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뭐 매일 반복되는 생활에 자율성이 좀 부족한 경우도 있고 또 자극이 부족할 수 있으니까 그런 걸 경험할 수 있는데 그러나 사실은 묵회감증은 어느 연령에서도 있을 수 있는 나타날 수 있는 노년기에도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증상입니다. 그렇군요. 사실 나이에 상관없이 그렇습니다. 다 나타날 수 있는 40, 증상이니까 50대부터 시작은 될 수 있지만 우리가 좀 주의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궁금한 게 다들 뭐 그렇게 사는 거 아닌가 좀 버텨야 되는지 아니면 이럴 때는 좀 어떤 전문가의 도움을 좀 받아야 되는지 좀 주의해야 할 부분도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그 지루함이나 묵회감증도 어느 정도 이렇게 아주 심각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것을 다 병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이 사실인데요. 그런데 이제 말씀드린 대로 내 생활이 지금 이렇게 되고 있고 내 현재 기분 상태가 이렇고 그런데 이것 때문에 내 생활이 잘 안 된다. 예를 들어서 뭐 식사라든지 기본적인 생활들. 네. 우리가 고기능 우울증의 한 증상 중에 하나도
이런 식생활이랑 수면 생활을 제대로 취하지 못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그거를 포기하면서 자기의 일이나 공부, 성취에 몰두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거를 잘 못하는 건 아닌지. 물론 뭐 어떤 경우는 할 수 없어서 못한 경우도 있죠. 뭐 너무 바빠가지고. 근데 그것도 이제 그렇게 시작이 되다 보면 그것이 반복이 되고 불면증이 오고 또 식욕도 저하되고 식사도 규칙적으로 식사를 해야지 식욕이 유지가 되는데 밥을 안 먹다 보니까 식욕도 떨어지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자기 상태를 자기가 한번 점검해 보고 그래서 이게 지금은 전 같지는 않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한다면 그러면 이제 이걸 좀 변화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변화시킬 것이냐 이런 것들을 자기가 찾아서 한번 노력해 볼 수 있다면은 괜찮은 건데 그게 안 되고 나는 이런 게 힘든 건지 알았어요. 그런데 내 힘으로는 안 돼요. 그렇다면 그때는 한번 전문가랑 상의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일상생활에서 조금 힘든 부분이 있지는 않은지 이 부분을 좀 잘 체크하는 그렇죠. 게 리듬이 흐트러지지 않았는지. 이 부분을 잘 좀 체크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말씀 주셨는데 그 고기능 우울증에 대해서 아까 설명 주셨는데 사실 너무 흥미롭고 요즘에 또 새롭게 주목받는 부분이라고도 말씀을 주셔서 여기에 대해서도 또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고기능 우울증을 좀 설명드리면 정의는 아무튼 자신의 역할, 자신의 일이나 공부라든지 어떤 그 사회생활 이런 것들은 다 잘 하는데도 불구하고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문제가 있는데 하나는 묵회감증, 우리 오늘의 주제인 묵회감증을 가지고 있다는 것. 고기능 우울증 환자 약 75%예요. 4분의 3이니까 대부분에서 나타난다는 것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자신을 학대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돌보지 않고 자신을 힘들게 만들므로써 거기서 어떤 기쁨을 추구하는 그런 걸 말하는데 말씀드린 대로 주디스 조셉 박사가 시작했다. 이게 한 2016년경부터 논문들이 최근입니다. 논문이 보고가 되기 시작했고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다음과 같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묵회감증도 있지만 배려, 그러니까 남을 위한 게 많다는 거죠. 너무 그러니까 남을 위한 거니까. 나는 희생하고 가족이나 뭐 동료나 다른 사람들에게 그렇게 다 위해서 생활하고 그걸만큼 또 인내심이 강하고 또 일도 잘하는 거예요. 봉사도 많이 하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은 굉장히 우리 사회에 좋은 분들이죠. 중요한 분들이고 주디스 조셉 박사가 자신이 그랬다. 본인의 경험이다. 근데 이분은 이거 한번 여러분 궁금하시면 인터넷에 한번 쳐보세요. 이 콜롬비아 대학에서 이분도 유튜브도 하시고 활발하게 또 활발하게 연구도 어마어마하게 많은 연구를 하셨고 정말 그 특징적인 것이 코로나 팬데믹 시기에 이제 이분이 뉴욕의 맨하탄에 있는 콜롬비아 대학에 근무를 하셨는데 다른 데다 병원을 닫았는데 자기는 병원을 열었어요. 클리닉을 열고 아주 활발하게 환자를 봤던 그런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이러다 보니까 자기가 밥 먹는 거, 잠자는 거, 뭐 부부 생활하는 거 이런 데 기본적인 욕구는 만족을 하지 못하고 있었다. 기본적인 게 채워지지 않았군요. 뭐 입맛이 없어서가 아니라 바쁘기도 하고 잠도 못 자고. 근데 그것은 분명히 식사수면은 내가 리듬을 흐트러지기 시작하면서 안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입맛이 없어서 안 먹은 게 아니었어요. 그냥 바쁘니까 그냥 빵 하나 먹고 때우고 잠도 뭐 조금만 자고 그랬는데 이제 이것이 뇌에서 반복이 되고 이러면서 실제 식욕이 떨어지고 잠도 못 자게 되고 이런 것으로 반복이 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은 남들을 좀 배려하고 더 일이나 어떤 봉사나 그런 데 집착하다 보니까 본인은 좀 번아웃에 왔다고 그렇습니다. 표현을 할 수 있겠네요. 번아웃에서 되게 출발하는 건데요. 또 흥미로운 것이 이 주디스 조셉 박사에 의하면 자신의 연구 결과는 이 사람들에게 분명히 어떤 스트레스와 트라우마가 있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사실 뭐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많은 보시는 분들이 스트레스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런 질문 하실 것입니다. 저도 사실 그렇게 생각하고요. 뭐 저도 스트레스가 있고 다 모든 사람이 스트레스가 있는데 이게 이런 스트레스와 트라우마가 어떻게 나한테 어떤 식으로 작용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잘 이해한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네. 특히 최근에 이제 트라우마라고 하면은 네. 우리가 세월호 사건이라든지 이태원 사건 이후에 트라우마에 대한 어떤 인식, 개념이 많이 생기긴 했는데 최근은 그런 그 연구들은 빅 트라우마와 스몰 트라우마를 구별해야 된다. 그러니까 구별해야 된다. 네, 빅은 그런 아주 대형 사건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 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치면은 뭐 예를 들어 내가 뭐 교통사고 나서 죽을 뻔했다든가, 뭐 강도가 들어왔다든가, 집에 불이 났다든가, 네. 뭐 이런 건 빅 트라우마인데 또 스몰 트라우마도 있어요. 뭐 어린 시절에 좀 왕따를 당했다든가, 네? 또 뭐 그 가정의 어떤 불화 같은 것들, 뭐 가정에서 불화로 폭력을 당했다 그러면 빅 트라우마겠지만 그건 아닌데 네. 그래도 어떤 그 갈등 때문에 자신만 좀 소외당하고 이런,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고기능 우울증을 일으키는데 이제 이런 걸 받다 보니까 이것을 자기가 보통 그냥 우울증 같으면 이런 스트레스와 트라우마를 받고 불안해지고 우울해지고 잠 못 자고 식사 못 하고 여러 가지 증상이 생기면서 우울장애나 불안장애로 가는 것인데 이제 이런 분들은 여기에서 이런 스트레스 트라우마를 극복하기 위해서 죽어라고 일을 하고 남을 배려하고 네, 그런 쪽으로, 그러니까 뭐 밖에서 보기에 뭐 이 사람이 아주 트라우마를 승화시켰다고 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본인은 너무 힘들고 그러다가 어느 순간 이제 무너지게 되면은 그 말씀드린 주요울장애나 이런 것들로 발전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어떻게 보면 좀 안타까운 게요, 교수님. 되게 네. 성실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좀 그렇습니다. 들어요. 예, 이분들의 특징이 네네. 아주 착한 분들이죠. 네, 왜냐면 인내심도 강하고. 나의 이런 큰 어떤 스트레스나 트라우마를 뭐 포기해버리거나 뭐 나를 돌보는데 더 에너지를 쓰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분들은 거꾸로 이제 나를 어떻게 약간 갉아먹으면서 그렇죠. 더 열심히 그걸 표출하기 때문에 더 안타깝다는 생각이 좀 맞습니다. 듭니다. 그렇군요. 공감되는 말씀입니다. 이코알라님께서 이런 댓글도 주셨는데요. 고기능 우울증 조금 더 알아볼게요. 그럼 이분들을, 이 성실하고 착한 분들 어떻게 극복을 하면 좋을지. 그래서 지리스 네. 조셉 박사가 네. 이제 자신의 경험과 연구를 통해서 크게 5가지를 해야 된다. 뭔가요? 이렇게 주장을 하셨는데 저는 전적으로 공감하고 이것은 사실은 우리 정신 건강외과 치료 현장에서 네. 늘 사용되고 있고 적용되는 그러한 여러 가지 기법들을 이렇게 종합해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는 자신의 어떤 상황을 인정을 하는 것부터 시작하라고 합니다. 그 영어로는 뭐 밸리데이션이라고 했던데요. 그게 내가 이런 스트레스가 있었어. 내가 어떤 트라우마를 받았어. 내가 그때 많이 놀랐어. 그런 것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가 자꾸 많이 이제 겉으로 강해 보이고 싶은 사람들은 그걸 부정하고 저항하고 부인하거든요.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인정으로부터 시작하자. 내가 힘들었다. 첫 번째 단계가 인정이다. 주디스 조셉 박사는 자신의 어떤 그 트라우마를 자신의 이혼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분이 여자분이었는데 여자 의사인데 자기가 이혼한 이제 부부 갈등이 심해서 이혼을 하게 됐는데 그런 과정에서 자기는 어떤 트라우마가 있었던 것 같다. 그런 것을 인정하죠. 그리고 인정하면서 두 번째는 환경의 소통, 이야기를 하라는 겁니다. 네. 이게 정말 어떤 우리가 스트레스와 갈등 문제가 있을 적에 참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말을 한다는 것을 글쎄 중요한 건데도 불구하고 잘 못합니다. 특히 힘들었던 걸 말을 잘 못합니다. 내가 어린 시절에 이런 어떤 스트레스가 있었어, 트라우마가 있었어, 왕따를 당했어, 뭐 부모님이 어떠셨어, 뭐 이런 것들을 정신과를 와서도요. 심지어 많은 분들이 처음부터 말 못합니다. 한참 어느 정도 의사와의 관계가 형성돼야지 말씀하실 수 있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먼저 자기가 인정을 하고 있었던 거니까 그게 없었던 것을 얘기하는 건 아니니까 그걸 하고, 두 번째는 그 환경의 소통을 하고, 세 번째도 중요한데 그러면 내가 과연 무엇에 가치를 두는가? 나의 가치를 확인하라는 거죠. 가치관, 밸류인데. 그래서 그 사람마다 다르거든요. 어떤 사람은 돈에 대한 가치를 두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인간관계의 가치를 두고, 어떤 사람은 행복의 가치를 두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과연 내가 정말 내가 이렇게 늘 중요시하고 인생에
어떤 무엇을 할 적에 기쁘고 저도 많은 환자분들한테 이제 우울증 있는 분들한테 이런 걸 많이 여쭤봐요. 어렸을 적에 뭐 어떤 걸 좋아하셨어요? 어떤 일을 할 적에 즐거우셨어요? 네. 저는 뭐 어르신 환자를 많이 보는데 근데 많은 분들이 기억이 안 나요. 그러시거든요. 그것은 자기의 어떤 가치를 좀 잊고 있는 거예요. 그럴 수 있겠네요. 네. 물론 뭐 여러 가지 때문에 뭐 생활이 바쁘고 또 뭐 좀 우울해서도 뭐 기억력이 떨어져서 그럴 수도 있지만 그래서 다시 한번 좀 힘들지만 내가 뭐가 좋았었는지 뭐에 가치를 두고 있는지 내가 왜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지 뭐 그 우리가 저 아까 뭐 돈 물질주의인 사람 뭐 돈 때문에 뭐 일한다 그런데 사실 그러면 이게 과연 내 가치가 맞는 건지 내가 젊었을 때부터 그런 건지 어렸을 때부터 그런 건지 중간에 내가 너무 집이 힘들다 보니까 여기다 가치를 너무 지나치게 두고 있는 건 아닌지. 그래서 내 가치를 한번 물론 이 가치가 변한다고 합니다. 네, 시기에 따라서 나이에 따라서. 그래서 너무 또 급하게 나는 이거야라고 할 필요도 없다고 해요. 그렇지만 과연 내가 중요시 하는 게 뭔지에 대한 생각은 한번 해보자. 가치를 한번 찾아보자. 특히 힘들 적에.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교수님. 우리가 잊고 있거든요. 뭐 열심히 돈을 버는데 도대체 돈 벌어서 뭐 할 건데? 뭐 이런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제 그런 말 후회를 하죠. 난 돈만 벌면 행복한 줄 알았어. 그러니까요. 돈이 행복을 가져다 주지 않잖아요. 그리고 이게 우선순위를 잊고 사실은 우리가 매일매일 그렇죠. 하루하루를 살다 보니까 내가 뭐를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를 망각하면서 사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너무 바쁘고 네네. 번아웃되고 그러면. 굉장히 나의 어떤 소중한 가치는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는 게 중요하다. 말씀을 주셨습니다. 네 번째는 또 어떤 거 체크해 보면 좋을까요? 그러면서 자신의 상태, 특히 생명 유지에 그 영어로는 바이탈이라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자신이 밥은 잘 먹는지 잠은 잘 자는지 이런 어떤 기본적인 생활 그런 것들이 안 된다. 그런 것들을 다시 찾고 확립을 하자. 저는 우리가 물론 이제 현대 사회에서 굉장히 바쁘고 그렇지만 그래도 자는 시간과 밥 먹는 시간은 꼭 정하자. 우리 옛말에 뭐 일할 적에 그런 얘기하지 않습니까? 먹으려고 먹고 살려고 하는 먹고 살려고 하는 건데 먹고 합시다. 근데 그 말은 정말 저는 그래서 시간 맞춰서 밥은 먹고 또 잠은 자고 남은 시간에 열심히 일도 하고 공부도 하자. 그래서 생명 유지를 해서 내 생명 뭐 생명 유지라니까 너무 거창하게 무슨 뭐 죽고 사는 것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생활은 하자 그런 것이고 마지막은 이게 정말 중요한 것 같은데 그럼 나의 비전은 무엇이냐 전망을 한번 찾자. 그러니까 내 앞으로의 목표랄까요? 뭐 이게 굉장히 거창한 것이 아니라 내가 무슨 뭐 엄청난 뭐가 되겠다, 뭐 노벨상을 타겠다 이런 것이 아니라 나의 인생의 목표 같은 것들이 어떤 것이지 이게 약간 가치하고도 관련이 될 텐데 그런 것들을 좀 찾아서 한다면 그러면 우리가 제 목표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아주 거창한 목표도 도움이 돼요. 뭐 막 그걸 생각하면은 막 도파민이 뿜뿜 나오는 그런 목표도 그런데 그런 것도 있지만 또 단기적인 것도 있는 거고 그것이 골고루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어떤 비전을 좀 찾아보자. 가치 못지않게 비전을 찾아보자. 그런 생활이 되어야지. 그래야지 내가 열심히 일하고 공부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스피드를 조절할 수도 있고 그런 의미를 찾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우울증, 고기능 우울증을 착하고 성실하신 분들 극복하는 5가지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셨는데요. 이게 되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너무 중요하고 기본적인 것들인데 따로 생각할 시간이 없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번 뭐 방송을 보셨다면 나한테 중요한 건 뭘까 이런 걸 꼭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극복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주셨고 또 요거 행복감 증진 프로젝트 요거는 뭐예요, 교수님? 요거는 조금 유사하지만 다른 건데 덴마크에서 그 휘게 라이프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들어봤어요. 이게 좀 자연에 가깝게 하고 그런 건데 덴마크의 그 마이크 비킹이라는
그 학자인데 이 사람이 행복연구소라는 것을 하고 있어요. 오, 네. 거기서 행복감을 증진시키려면 그래서 제가 오늘 묵회감증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 묵회감증이 곧 다 불행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조금 더 도파민도 적절히 나오고 그래서 좀 기쁨, 즐거움을 느끼기 위해서 몇 가지를 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그런데 여기에 딱 맞는 주제인 것 같아서 가져왔는데 네. 마이크 비킹 박사에 의하면 첫 번째는 처음의 힘을 활용하라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처음에 뭐를 하면은 굉장히 즐거운 거예요. 아. 우리 아마 그 기억하실 거예요. 저 첫 데이트, 뭐 첫 운동, 뭐 첫 번째 취미 이럴 적에 굉장히 그 어떤 기쁨과 성취감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왜 그러냐면 그게 새로운 거니까. 우리가 어떻습니까? 물건도 백화점에 가면 어떤 물건에 더 눈이 갈까요? 새로운 거 새로운 사야죠. 거죠. 새로운 네. 거 뭐 좋은 거에 눈이 가겠죠. 네, 그래서 새로운 것에 도전하라. 지금까지의 생활에서 우리 오늘 지루함이나 무쾌감증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조금 새로운 것도 한번 우리가 찾아보자. 그러면서 두 번째가 그럴 적에 오감을 활용하라. 그러니까 시각, 촉각, 청각, 미각, 후각을 총동원하는 건데 시각과 청각은요. 제가 이제 과거에 공부할 적에는 시각이 떨어지면 우울증이 많이 오는 걸로 이야기를 했었어요. 네. 왜냐하면 연관이 있군요. 네, 그런 이게 오감이. 시각이 그래서 시력 장애가 있는 경우에 우울증이 오기가 쉽다. 그게 이제 빛이 이런 어떤 그 눈을 통해서 시각을 통해서 뇌에 전달되면서 뇌가 활성화되는데 그게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고 청각도 마찬가지로 청각이 떨어지는 경우에 이게 뇌 노화가 잘 오거든요. 그래서 뭐 치매랑도 연관이 그렇죠. 있다. 청각 장애 있는 분들이 네네네. 치매가 잘 오는 것인데 그런 것 같이. 근데 최근에 이제 시각이 떨어지는 것도 그 치매 그 원인 그 고위험의 하나로 부각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러한 시각, 청각, 그 외에도 촉각, 피부 감각, 미각, 후각 이런 것들이 다 뇌와 연결되는 중요한 감각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뭔가를 느끼는 것이 기쁨을 더 가져온다. 네. 오감을 잘 잘 느껴라. 활용하라. 네. 그래서 그리고 세 번째가 주의 깊게 관찰하라. 우리가 이게 주의라는 것이요. 많이 불안하고 그러한 분들은요. 자꾸 부정적인 곳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뉴스를 봐도 부정적인 그런 내용에 주의가 집중돼요. 기억도 그런 걸 더 잘하고. 그런데 행복한 장면들을 특히 그쪽으로 주의를 집중하고 관찰해라. 그러니까 내가 행복했던 장면이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의 행복한 장면이라든지. 좀 의식적으로 그렇게 그렇습니다. 노력을 그래서 하라는 말씀이시죠. 주의를 자꾸 돌리는 거예요. 요즘에 그 CBM이라고 인지 수정 네. 치료라는 것이 있거든요. 네. 그런데 그런 것들도 이런 주의를 이렇게 좀 즐거운 쪽으로 즐거운 얼굴 표정을 본다든지 그런 것을 보는 걸로 이렇게 하는 것인데 주의를 돌리는 것인데 그런 것들을 주의 깊게 관찰하라는 것이고 또 네 번째는 감정의 형광펜을 사용하라. 그러니까 형광펜은 어떻게 합니까? 어떤 우리가 책을 읽다가 중요한 게 있으면 거기다 밑줄을 긋는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과거에 내가 했던 행복한 기억들 것들을 다시 떠올려서 우리가 그래서 과거에 앨범 같은 것들을 보는 것이 우리가 앨범 보면 기분이 좋잖아요. 좋죠. 왜냐하면 되게 우울한 사진을 찍지는 않습니다. 좋았던 것만 즐거웠던 기억에 거 남기니까. 어디 좋은 데 가서 여행 가서 같이 웃고 즐기고 뭐 맛있는 거 먹고 이런 걸 찍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장면을 다시 떠올리면서 행복한 기억을 피가 돌고 살아 숨쉬게 만들어라. 그런 거고 또 다섯 번째는 무언가 노력하여 이런 순간을 겪어라. 우리가 살면서 이제 많이 우울한 분들은 자신이 이룬 게 없다고 생각해요. 나는 한 것도 한 게 없어요. 잘 된 게 없어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도 이룬 것이 있거든요. 네. 근데 그것을 잊고 있고 자기가 무시하고 주의를 주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뭔가 열심히 노력해 아주 작은 거라도 내가 예를 들어서 뭐 공부를 해서 뭐를 하나 받았다든지 또 아니면 뭐 운전면허를 하나 땄다든지 네, 그것도 성취죠. 당연히. 성취죠. 네네. 그래서 그리고 그런 과정 또 뭐 그래서 내가 뭔가 굉장히 하려고 했는데 못한 것도 있어요. 그러나 그 과정도 굉장히 중요하다. 내가 그렇게 노력했던 것들도 그런 거고 또 스토리텔링은 내 어떤 내가 살아온 이야기 그런 것들을 만들어서 자꾸 대화를 나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이제 자기의 어떤 그 과거도 다시 정리할 기회도 가질 수 있고
우리가 그 많은 사람들이 정신치료라는 걸 굉장히 좀 어렵게 생각하는데요. 제가 많이 들은 그 어떤 정신치료에 대가신 선생님들의 말씀은 정신치료는 친구들과 마주해서 대화하는 것부터 시작한다. 우리가 친구와 만나서 무슨 얘기를 하죠? 시덥잖은 얘기. 그렇죠. 그게 네. 스토리예요. 근데 그런 이야기를 통해서 별거 아닌데 네, 나 네. 뭐 어제 무슨 일이 있었고 뭐 우리 가족이랑 무슨 일이 있었는데 뭐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친구랑 어떤 일이 있었는데 뭐 그런 얘기들.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서로가 나누고 다시 내 감정을 정화시키고 이런 걸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해라. 그리고 그런 것 마지막으로는 이분이 행복감은 아까 그 제가 앨범 말씀드렸지만 네. 무언가를 자꾸 적고 기록하는 게 기록을 또 하라. 중요하다. 수집도 하라. 제가 시간이 나면 잠깐 보여드리고 싶은데 우리가 도파민을 좀 많이 분비하는 그런 네, 도파민, 엔돌핀 보여주세요. 같은 것들이 네. 있거든요. 네. 그런 내용도 보면 네. 그런 제가 이제 이것은 행복 호르몬이라는 것이 뇌에 있다. 우리가 뭐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특히 들어봤죠. 우리 저 세로토닌 호르몬에 대해서는 네. 뭐 많은 얘기가 이제 알려져 있는데 그 외에도 오늘 주제인 도파민, 엔돌핀, 옥시토신 이게 네 가지를 아주 이게 중요한 행복과 관련된 호르몬이다. 네. 특히 이게 하지메 야마구치라는 그 일본의 심리학자가 한 건데 그분 주장은 그중에 이제 도파민은 오늘 계속 얘기하지만 이게 인지 기능하고도 관련이 있고요. 그래서 해마가 우리 기억을 저장하는 것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해마에 도파민이 증가돼야지 인지 능력이, 지능이 증가하는데 또 행동의 동기부여, 주의 집중력 이런 데도 관련이 돼요. 근데 도파민은 특히 어떤 뭔가를 내가 기대하고 있을 적에 분비가 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내가 뭐 이렇게 하면은 이런 즐거움이 올 거야. 이럴 적엔 잘 생기지 않고 그러니까 기대가 막 높을 적에 그때 했대요. 그러니까 당연할 적에는 잘 안 생기는 거예요. 내가 아까 왜 우리가 저 휴대폰을 계속 보는데 휴대폰 처음 보면 굉장히 재밌거든요. 도파민도 많이 오고. 근데 계속 보면 다음에 뭐 이런 게 나오겠네. 대충 이제 계속 보다 보니까 반복되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때부터 이제 도파민이 잘 안 분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시간만 낭비하게 그런 되는 거죠. 거예요.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렇고 또 창조성도 이게 도파민이 올려주기 때문에 도파민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 도파민을 좀 늘리기 위해서 이제 하지메 야마구치 박사는 무엇이든지 즐기는 마음으로 좀 해봐라. 우리 아주 대표적인 게 예를 들어서 출퇴근 시간 1시간씩 하는 분들 많잖아요. 네. 지하철에서 버스에서 나는 왜 이렇게 힘들어. 이 지옥철을 내가. 지옥이야. 이때 다른 걸 해봐라. 제가 기억나는 한 분은 저희 병원의 의사 선생님이셨는데 그분이 춘천에서 서울을 출퇴근하셨어요. 어머머. 기차로. 왜냐하면 이제 거기서 저희 병원으로 이직을 하셨는데 가족들은 남아있는 거예요. 그랬는데 그분이요. 그 1시간 오는 기차에서 책을 쓰셨어요. 이야. 그러니까 정말 오히려 힘든 그 시간을 잘 활용해서 즐겁게 하신 거죠. 하고 여행을 떠나는데 저는 여행이 도파민 아까 말씀드린 이제 새로운 걸 보는 거잖아요. 여행 가면 우리가 뭐 물론 뭐 간 데도 또 가지만 또 갔어도 또 새로워졌으니까 그래서 새로운 곳을 가면 도파민이 많이 나오는데 특히 야마구치 박사는 자유여행을 가라. 그게 뭐냐면 당신이 짜가지고 예약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를 스스로 만들어서 가라. 다 이렇게 주어진 대로 하지 말고. 물론 그렇게 가도 여행을 가면은 도파민이 나오겠지만 자유여행 가면 더하다. 뭐 요즘에 제가 어떤 프로를 보니까 아무것도 없이 가는 여행도 있더라고요. 진짜. 저희도 안 하고 그냥 떠나는 거예요? 그냥 떠나가지고요. 비행기만 끌어가지고 가서 거기서 하나씩 하는. 그런데 그것도 나름 거기서 이제 새로운 어떤 즐거움이 있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대하지 않았던 어떤 일이 생기니까 그때 그런 거죠. 그래서 상상만으로도 도파민이 나오는 장기 계획도 좀 세워보자. 예를 들어서 뭐 1년 동안 뭐 몸무게를 한 10kg 빼겠다든가 예를 들어서 그런 것도 하고 또 수집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그래요? 그래서 재밌는 이야기는 너무 이제 경제 생활에 피해만 주지 않을 정도로 해라. 우리가 수집 모은다 해서 또 너무 비싼 거. 그래서 거기에
어떤 스트레스를 받으면 안 되니까 그렇지 않다면은 왜냐하면 그런 걸 볼 때마다 내가 좋아하는 뭐 좋아하는 걸 수집하지 좋아하지 않는 걸 수집하지 않지 않겠어요? 그런 것들이 도움이 된다는 거고 또 이제 행복 호르몬 중에 하나 더 말씀드리면 엔돌핀입니다. 그러니까 엔돌핀은 어떤 통증과 관련되는 호르몬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통증을 완화시켜주고 또 행복감도 고취시켜주고 대인관계에 있어도 어떤 편안함, 안정감, 사회적 안도감. 이 무쾌감증의 또 하나가 뭐냐면 사회적 무쾌감이라는 게 있어요. 그건 뭐예요? 그건 뭐냐면 그러니까 신체적 무쾌감은 뭐 어떤 운동이나 어떤 성행이나 뭐 이런 것들 먹는 것들 이런 것들에서 어떤 쾌감을 못 느끼는 것이라고 한다면 사회적 무쾌감증은 어떤 사회적인 인터랙션 상호작용에서 네. 대인관계에 있어서 그런 걸 못 느끼는 건데 엔돌핀은 통증도 줄여주지만 행복감도 고치시고 대인관계에 있어서의 편안함, 사회적 안도감, 상대에 대한 호의, 신뢰감, 동조의식 이런 것들이 늘어난다고요.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조금 늘리기 위해서는 신체 활동이 중요하다. 저 지루하신 분들한테 제가 한 가지 권해드린다면요. 네. 몸을 움직여야 됩니다. 제가 그저께도 어르신 한 분한테 우울증 있으신 분한테 요즘에 미세먼지도 많고 네. 밖에 못 나가시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운동을 하시냐 그랬더니 그래서 그러면 집에서 혼자 춤이라도 추셔야 됩니다. 노래를 부르고 춤추게 하고. 제가 노인정신의학회에서 같이 일본의 좀 좋은 어떤 노인 병원들을 좀 방문한 적이 있었거든요. 거기에 센터들을 가보면요. 거기서 많이 하는 게 같이 노래 부르기, 같이 댄스하기 이런 것들이. 물론 운동도 하지만 제 어르신들이니까 운동은 좀 제한이 되면 같이 이렇게 그 악보를 이렇게 보고 음악을 틀어놓고 노래를 부르고 또 한쪽에서 춤도 추시고 엄청난 건 아니다 하더라도 그렇게 하는 거고 또 하나는 웃기 울기. 우리가 웃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즐거워서 웃지만 우리가 재미있고 즐거울 때 웃거든요. 그런데 실제로는 웃어서 즐거움이 더 배가 되고 웃는 얼굴이 그것이 뇌가 그를 미러링 그러니까 이 거울 그 신경 미러 뉴런이라는 것이 있는데 네. 예, 내가 그러니까 즐거워서 웃을 적에 활성화되는 뉴런이 신경이 활성화되면 그런 표정만 지어도 그 즐거운 감정이 떠오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실제로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표정도 짓고 그리고 자기 신체에 어떤 자극이 될 수 있는 요가나 사우나 이런 것도 맛있는 식사라고 야마구치 박사는 이야기했는데 저는 음식도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여러 가지 뭐 푸드 세라피도 있지만 네. 여러 가지 어떤 자신의 기분 상태에 따라서 도움이 되는 음식들도 많이 알려져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충분히 즐기면서 하는 식사. 또 이 맛있는 식사하면 되게 뭐 기분도 좋아지죠. 그럼요. 또 되게 맛있는 식사를 뭐 좋아하는 사람이랑 할 테니까. 또 대화를 더 하게 될 수도 대화도 있고. 하게 되고 가족들과 하게 되고 친구들과 하게 되니까 그런 것들을 하게 되면 지루할 틈이 없겠다. 좀 더 쾌감증도 가져오고 그럴 수 있으실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군요. 또 행복 호르몬인 도파민과 엔돌핀에 대해서 설명을 주시면서 예측하지 못할 때 도파민이 더 나온다고 그렇습니다. 하니까. 그리고 막상 그래서 막 굉장히 쾌감을 느낄 적에는 네, 엔돌핀이 네. 증가되는 상태라고 합니다. 엔돌핀도 증가된다고 하니까. 그때는 네. 그 상황은 막 흥분할 때 있을 적에는 엔돌핀이 증가됩니다. 그러니까 이 이론을 좀 아니까 더 어떻게 해야 될지 네. 방법이 더 와닿는 것 같습니다. 즐겁게 이야기 나누다 보니까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요. 이거는 꼭 여쭤보고 싶어서 하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댓글에서도 의견을 주셨는데 요즘에 그 쇼츠나 짧은 쇼폼 보면서 더 이런 지루함을 느끼는 것 같다고 지적해 주시는 분들도 있는데 확실히 좀 줄이고 멀리하는 게 좀 도움이 되겠죠, 교수님. 예. 그러니까 우리가 휴대폰을 보고 네. 어떤 쇼폼도 보고 릴스도 보고 이런 것들 하는 것은 어느 정도 그 현대인의 어떤 생활의 일부인 것은 분명합니다. 네네. 저도 하고 다 보는 거예요. 이 과거에 우리 뭐 지금은 많이 안 보지만 옛날에 텔레비전을 네.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그 시대 텔레비전을 통해서 여러 가지 정보도 얻고 그러니까 지금 여러 가지 그 휴대폰을 통해서 사용하는 것을 하는 것은 분명히 필요한데
중요한 것은 그걸로 얻는 어떤 즐거움이나 도파민의 분비는 한계가 있고 그것이 계속 반복되면 더 이상 즐겁지가 않고 도파민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그러나 생활에 현대 사회 생활에 없을 수는 없으니까 일부 하고 저는 이럴수록 더 자연과 가까이 가야 된다. 네, 그래서 저 주말에 아니면 일 끝나고 이때는 좀 자연이라고 하면 뭐 숲이라든지 맑은 공기라든지 뭐 물이라든지 이런 쪽에 조금 가서 조금 그 머리도 식히고 좀 다른 어떤 아까 말씀드린 어떤 가치나 비전이나 이런 걸 좀 찾아보는 그런 어떤 자기만의 시간. 또 저는 그때도 조금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하고 가족이나 친구하고 그런 걸 같이 하게 되면 그러면 훨씬 기대하지 않았던 어떤 도파민도 생기고 또 즐거운 그런 생활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고기능 우울증도 벗어나고 또 좀 무쾌감증도 좀 벗어나는 그런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 교수님과 함께요. 지루함을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어 봤습니다. 우리가 또 지루함을 피하기 위해서 더 도파민을 추구하게 되는데 이런 것들이 더 악순환이 될 수도 있지만 그렇습니다. 무뎌져 가지고 네. 더 이상은 아주 정말 자꾸 그러니까 술을 한 잔 먹고 즐거웠던 것이 10잔을 먹어야 되고 그것이 이제 더 파괴적인 행동으로 나타나니까 그것이 아닌 네. 좀 더 몸을 사용하고 또 이웃과 함께하고 네. 자연과 함께하는 그런 생활이 되는 것이 건강을 위해서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정말 오늘 또 흥미롭게도 그 고기능 우울증과 무쾌감증에 대해서까지 아주 넓게 설명을 주셨는데요. 오늘 교수님 해주신 말씀 잘 기억하면서 이런 지루함을 타파하고 또 우울증도 타파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분 남았는데요. 질문 조금만 받아봐도 예. 될까요, 교수님? 바람결애님이 이런 질문 주셨네요. 회사에서는 잘 지내고 성과도 나쁘지 않은데 퇴근 후에 아무 감정이 없습니다. 주말이 와도 기대가 없습니다. 이거 좀 우울증일 수 있나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이제 고기능 우울증의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이때 네. 지금까지와는 좀 다른 새로운 어떤 것에 도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신호일 수도 있거든요. 네. 뭔가 여기서 새로운 그러니까 좀 몸을 좀 사용하는 것. 저는 그게 가장 빠른 효과가 빠르거든요. 몸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기회, 그런 취미도 운동도 그런 것들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다. 네.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그 고기능 우울이 생각보다 많으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생각 많은 밤님께서 주변에서 너는 잘 나가고 다 가졌는데 뭐가 힘드냐고 합니다. 겉으로 멀쩡해 보이는 우울이 더 힘들 수도 있다고 들었는데 이거 맞나요? 그렇죠. 예, 이게 이제 고기능 우울증이거든요. 잘 나가고 일도 잘하고 근데 본인은 속으로는 힘든 거예요. 예. 이제 이러다가 어느 한순간 이제 무너질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좀 대비를 하는 것이 필요한 거죠. 네. 비슷한 고민들 갖고 계신 분들이 참 많다는 거 오늘 방송 통해서 알게 됐습니다. 오늘 교수님께서 다양한 방법들 좀 더 행복해지고 진정한 도파민을 이렇게 추구할 수 있는 방법들을 알려주셨으니까요. 잘 기억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짧은 기간 동안 잠깐 인터뷰쇼를 중단하게 되었는데요. 곧 좋은 모습으로 다시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시청해 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